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채만식이란 작가는 주로 이제 풍자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이 태평천하 외에도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레디메이드 인생, 뭐 탕류, 치숙 이런 소설들이 많습니다. 다 풍자 소설이에요. 그럼 왜 이런 풍자 소설을 썼습니까? 풍자 소설을 쓰는 의도는 뭐예요? 이 등장인물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풍자 소설을 썼겠죠. 자, 그리고 이 태평천하는 시대적 배경이 1938년입니다. 1938년은 우리 민족이 이제 일제강점기로서 막바지. 그래서 그 일본이 병참 기지화 정책 혹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핍박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주인공, 초점화된 그 주인공인 누구죠? 윤직원 영감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희화화하면서 풍자하여서 이 바람직한 인간상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싶은 의도에서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소설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요소는 뭐냐면, 첫째,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셋째, 전보의 기능. 그 다음에 망진자는 호연이라. 이 의미를 아시면 될 건데, 그러면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물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 관계들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이 소설은 중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15개의 장 중에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 장의 소제목이 망진잔 호연이라 해가지고 이 윤직원 영감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그런 장이 되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거죠. 자, 그러면 인물 관계들 한번 보면, 자, 총 3대 혹은 4대의 가족사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인물만 그래도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바로 윤종학이고요. 윤종학은 윤직원의 손자죠. 이 인물만 바람직한 인물로 제시되고, 그러니까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대상이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윤두섭이 이제 중심 인물인데, 이 윤두섭의 아버지는 윤용규입니다. 이 윤용규는 말대가리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개화기 구한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 인물이 방탕한 인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300원인가 500원이라는 큰 돈을 만지게 돼요. 아마 노름꾼인데 노름을 해서 얻었나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지주가 돼요. 그런데 이 지주인데 그때 이제 구한말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병 활동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제 긍정적인 인물들, 민중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은, 윤용규라는 사람은 반민족적 인물이에요. 윤두석과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지주로서 횡포를 부려요. 횡포를 부리다가 이 소작인들, 땅을 빌려준 사람들, 이 소작인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윤두석, 즉 윤직원 영감은 나만 빼놓고 이 세상은 다 망해라 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여기 우리 교과서에 실린 부분에서도 이런 윤두섭의 가치관이 나오게 되죠. 뭐라고 나오냐? 이 태평천하에 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에 어찌 종학이 그 손자는 돈도 많으면서 왜 사회주의 사상을 하고 그러냐 라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윤직원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재산만 지키면 된다는 그죠? 반사회적 인물이고 반역사적 인물이고 비윤리적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윤두섭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열심히 재산을 불려서 만석군이 돼요. 만석군이 뭐예요? 재산이 엄청 많다는 거죠. 재산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두세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아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족보를 사고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이 직원이라는 게 직책의 이름인데, 옛날에 구원말식에 향찰의 우두머리에게
주는 직함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이런 인물이 부인 오 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2명 낳아요. 윤창식이란 인물과 서울아 씨라고 불리는 그죠? 남매를 두었는데 이 서울아 씨는 쫓겨나요. 소박을 맞아서 현재 이 윤두섭의 집에서 살고 있고, 또 이 오 씨가 죽은 이후에 첩을 얻게 되는데요. 그 첩에게서 태식이란 또 다른 자식을 낳게 되는데, 현재 이 태식의 나이는 15세인데 조금 발달이 느립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외에도 또 기생 춘심이란 사람을 또 그죠?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 윤창식은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 윤창식은 어떤 인물이냐? 방탕한 생활하고 노름을 일삼는, 그죠? 이제 대를 이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부인 고 씨가 있는데, 고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첫 옥화를 얻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면, 윤두섭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부인들은 다 그 신분만 보고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윤창식의 아들 윤종수, 윤조각이 있는데 이들도 다 일찌감치 결혼을 시켰어요. 그 부인들도 역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 신분만을 보고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다들 부인과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창식, 윤종수, 윤종아 다 따로 사는데, 윤창식은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고요. 윤종수 역시 마찬가지고, 윤종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윤종수는 현재 이제 군청의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윤종학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즉 윤종학의 할아버지인 윤두섭이 유일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이 윤종학입니다. 윤종학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경찰서장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윤종수라는 인물은 원래 꿈이, 그죠? 할아버지 윤두섭, 즉 윤직원의 꿈이 뭐였냐면 군수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종수는 군청 말단 직원으로 그 일본인들에게, 현재가 일제강점기니까 아부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윤종학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데 전보가 옵니다. 전보를 누가 받았겠어요? 아버지인 윤창식 받았는데,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상관계는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 조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일종의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누구죠? 이 윤종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그래도 이 민족 공동체의 그 목표나 이런 삶에 부합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종학이란 인물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당대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전보를 통해서 그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 이 윤두섭이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비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지, 이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전달하는 거고, 윤창식 또한 그렇고 윤종수도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마지막 장에서 망진 자는 호연이라,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실린 건데요. 여기서 망진 자는 호연이라가 무슨 의미인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술상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말이니까 서술자가 독자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니까 뭐라고 해요?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등장인물의 말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경어체를 사용합니다. 경어체가 뭐예요? 존댓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들장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하면서 존칭, 즉 경어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그냥 평서형으로 끝나죠.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요게 이제 이 소설만의 특징인데, 그럼 왜 이런 경어체를 사용해요? 인물을 희화화해서 풍자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이런 문체를 뭐라고 하냐면 판소리, 사설투 문체예요. 자, 판소리에서는 창자가 독자, 즉 관중에게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이런 말투를 쓰죠. 그래서 판소리, 사설투 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해주는 듯한, 그죠? 이런 문체를 써서 서술자와 이 독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이 뭐라고요? 대상을 희화화하여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과장의 수법을 쓰는데, 예를 들면 집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또 방구를 꼈는데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직원 영감의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하고요. 비속어, 욕을 쓰기도 해요. 이 윤직원 영감이 그 다음에 전라도 사투를 아주 맛깔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태평천하, 제목에서 느끼는 반어, 그죠? 이런 반어, 사투리, 비속어, 과장을 통해서 인물을, 그죠? 희화화하여서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사용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보를 받게 된다고 했죠. 윤종학이 사상관계일로 이제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전보를 받게 되는데, 그 전보의 기능이 뭐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윤직원 영감네 집이 굉장히 만석군이고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할 것임을 암시해주는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이에요. 15개의 장 중에 마지막 장에 있는 소제목이 망진 자는 호연이라, 이를 통해서 이 윤직원 영감네 집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윤종학의 피검 사실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의 꿈이 깨지는, 그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윤직원 영감의 꿈이 뭐였어요? 이 종학이가 경찰서장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깨지게 되고요. 자, 그죠? 윤직원 영감의 집이 몰락하게 되는 것은 극적 반전이죠. 그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간접적으로 이 윤종학의 존재를 제시해요.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상관계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요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앞에서 제가 이제 대충 줄거리를 요약해드렸던 내용이 이제 줄거리로 제시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30년대, 1938년 평민 출신 대지주이자 지독한 구두쇠인 윤직원 영감은 이제 중심 인물이죠. 구한말의 아버지를 화적대 손에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해서 이 윤직원 영감을 옹호하기 위해서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직원 영감은 풍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화적대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준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겨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만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해요. 그러니까 친일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는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다. 도금까지요.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양반과의 혼인을 위해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들인 그는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큰 손자 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로 많은 돈을 날려요. 게다가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처지예요. 윤직원 영감은 오로지 일본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종학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소제목 망진자는 호야니라. 그러면 망진자가 뭐냐면 진나라를 망친 사람이 호야다. 진나라를 망친 사람이 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호는 원래는 오랑캐 호자예요. 옛날에 진시황제가 이제 앞니를 예견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호 때문에 망한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호는 실제 오랑캐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진시 황제의 아들 호해라는 자 때문에 진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시 황제는 누굴 말하겠어요? 진시 황제는 비유하기를 그죠? 윤직원 영감을 비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망친 자 이 호는 누굴 비유하는 것이겠어요? 호는 윤종학, 그죠?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소시적의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자기 부친 말대가리, 아버지도 말대가리 이렇게 인물의 별명을 이렇게 동물로 붙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을 희화화하기 위해서죠. 우습게 표현해서 풍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서술자가 보는 부정적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별명을 뭐예요? 동물의 이름을 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윤용규가 말대가리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죠. 화적대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노적 그 곡식들이 불타느라고 화강에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화강 불빛이 가득한 하늘 울어서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는 애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윤직원 영감의 대사죠. 그러니까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이 세상을요. 자, 우리만 빼놓고 그래서 다 망해라 라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겠다요 라고 했어요. 있겠다요 그랬으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서술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서술자의 말이니까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인 거죠. 이것은 이렇게 뭐죠? 이 존칭어 경어체를 사용해서 인물을 희화화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우리만 빼놓고 다 죽어라? 극도의 이기주의가 나타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윤직원 영감은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미 반세기 전에 그리고 5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정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여기 다 뭐죠? 다 편집자의 논평인 거예요. 이게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존칭어, 경어체를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요? 인물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풍자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 편집자적 논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판소리, 사설적 어투, 사설적 문체라고 합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또 뭐야? 편집자적 논평, 판소리, 사설적 문체를 통해서 윤직원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타났네요.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씨는 누구냐면 윤창식의 부인 즉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인 거예요. 그것만 빼놓고 서울아 씨는 딸이죠. 태식이 아주 작은 아들 15세 아들 뒤채 두 동서 또 이제 두 동서가 누구겠습니까? 그 손자의 며느리들 모두 방 안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러면 이 며느리들만 이 시아버지와 사는 이유는 이 아들들이 다른 그 둘째 부인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종수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종수가 큰 손자인 거죠. 누구? 윤직원 영감의
그러니까 종수가 오랜만에 왔나 봐요. 그들의 옹뒤 둘러싸고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으로 갈라앉았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던 참에 윤직원 영감이 경손애비가 누구예요? 윤종수 자신의 손자, 큰 손자예요. 부디 정신 차려라. 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직원 영감이 종수들어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이었는데 안식구가 있어서 부인이 있어서 차마 막말은 못하고 조금 조심해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점잖게 경손애비지요라고 서술자의 평가. 편집자죠. 논평. 다른 말로 판소리 사설적 문체가 곳곳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안 많아여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튀어. 전라도 사투리죠.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허롱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이면 뭐 대학교를 졸업하자니 내후년이지 이래가면서 종아기를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데 이후에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아기를 예뻐하는 이유는 어떤 기대 때문이에요? 이 종아기가 이제 경찰서장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렇죠? 이 종학이라는 인물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만 등장시키고요. 이 종학이가 서술자가 평가하는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지 그래 계속 이제 누가 이 윤직원 영감의 대사가 이어지네요.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 만에 기껏 4년만 찌들어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다구나. 목적헌 경부가 된다. 경부가 뭐야? 경찰서 서장이 된다는 거죠. 대학 갖고서 경찰서 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그러니까 너도 분발해.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네 하고 종수가 대답하네요. 자 이렇게 훈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이면적 이유는 뭐예요? 현실적인 자격이 권위와 신분 그 다음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너희 손자들이 잘 돼야지 라는 그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갖고서 이어가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윤직원 영감의 꿈인 거죠.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그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난 부끄러워서 어쩔티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실속을 채우는 거죠. 세속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실제로 날 주죠. 이게 자신의 속마음이에요. 윤직원의 속마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덜 위해서 그러지.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파리 족동만치도 상관없어야. 굉장히 이제 상스러운 말을 하는데 그 이유도 뭐라고요? 이 인물을 희화화하여서 풍자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대답하네요.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착실하고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속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 쓸 수 있고요. 자,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워낙에 나를 자별하게 특별히 따랐어.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이제 종아기를 말하는 거죠.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희피 쓰기는 하는가 부러더만 그것도 허기사 내게 되면 안 쓰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 종아기가 예전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쓰는데 종수 너에 비해선 덜 쓰는 거야. 왜? 너는 방탕하게 쓰니까.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저 두 때만 실헐 양이면 그러니까 심지가 굳을 양이면 자기 생각을 가질 양이면 돈을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러니까 종아기는 돈을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줏대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핀지였길래 두 말 안고 보내주었다. 그죠? 그런데 이 500원은 종아기가 어디에 썼겠어요? 사회주의 운동, 사상운동, 즉 독립운동 자금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윤직원 영감은.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 하고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났다. 누가 왔어요? 창식이 온 거예요. 창식은 윤주사로 불립니다. 자,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왔어요.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죠? 이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윤직원과 윤종수, 윤주사, 윤창식 다들 이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대수롭지 않게 아른 체를 하면서 아들한테 한번 아는 척하고, 역시 토방으로 내려가서는 두 며느리의 상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동생, 그 나이 어린 동생 서울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 앉았다.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즉 아버지를 보러 간 거죠. 그랬더니 윤직원 영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왜요? 이 윤직원 영감은 윤창식이 이렇게 집에 오는 일이 드물거든요. 집에 올 때는 돈 달라고 할 때만 와요.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은 윤창식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오로지 이뻐하는 건 윤창식, 윤종학, 손자 종학밖에 없죠. 그래서 윤직원은 이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더욱이나 안방까지, 그 전엔 안방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들어온 곳을 이상하다고 꼬집어 해가 서쪽으로 뜨겠구나 라면서 빚고 와서 말한 거죠. 뭐 타러 오냐? 돈 달라 오지? 라고 하면서 너가 올 때는 돈 달라는 것 뿐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출상 맞고 경망스러운 말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유를 말해요. 동경서 전보가 왔어요. 동경에서 누가 종학이가 유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학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서술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났어요. 자, 다른 말로 뭐라고요? 판소리 사설투. 그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윤직원 영감을 비판하진 않아요. 그런 의도는 뭘까요? 객관적으로, 그죠?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독자가 스스로 이 윤직원 영감을 뭐하도록? 비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동경서 전부라고 놀랐죠?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라고 말하니까 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쿡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이것도 뭐죠?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러면 한번 엉덩방아를 쪘다고 방구들이 내려앉을 거야? 과장이죠.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 인물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기 위한 수법이에요.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에요. 왜? 경시청에 붙들려 있다니까.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둥이를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반 희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렁거리면서 잔뜩 쪼틀거리고 앉습니다. 그래서 이 앉는 폼새도 굉장히 동물을 묘사하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풍자하기 위해서요. 으르렁거린대요. 그죠? 동물의 소리처럼 표현한 거 풍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웬 소리냐? 응? 그거 웬 소리냐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듭 확인하는 거죠.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이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썼다는 거죠. 윤주사는 족기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일본어로 써져 있으니까 몰라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무식한 윤직원의 영감을 희화화, 즉 풍자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것이죠. 이렇게 써있네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더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고? 그런 뜻이죠. 사상관계라니 라고 말했어요.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고 더 놀랍니다. 경시청에 붙들렸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사상관계 때문에 붙잡혔다니. 그래서 전보의 기능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요.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다는 사건을 전달해주고 미래의 이 윤직원 영감의 집안이 몰락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사건이 반전되죠. 사건 전개의 극적 반전이에요. 그 이전에 평화로웠던 이 윤직원의 집이 이제 몰락하는 아주 비극을 맞게 되는 그죠. 그래서 윤직원의 꿈이 깨지는 반전을 불러오고요. 종학이라는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봅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동그라질 뻔하다가 몸을 겨우 가눕니다. 그죠? 여기 경어체를 통해서 풍자의 효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직원을 희화하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그러니까 과장이죠. 그죠? 과장을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둥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뭐야? 이 사회주의 사상운동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하다. 땅이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자, 굉장히 과장한 거죠. 앉아있는 땅이 가라앉는 듯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다. 매우 충격이 컸다는 걸 과장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염려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네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왜요? 자신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종학이가 경찰서장이 되면 자신의 권력도 부도 다 얻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있는데 그 꿈이 깨졌기 때문인 거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질을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옛날에 자기 그죠? 아버지가 불황당패에게 불황당패는 화적대에게 죽음을 당한 거죠.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하도 지주인데 소작인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사실을 떠올렸나 봐요.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침범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편집자의 논평. 그러면 분했던 이유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찢겼던 이야기고 두려웠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 뭡니까? 우두망찰 뭐냐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얼떨떨하고 어쩔 줄 모른다. 망연자실 똑같은 말이에요. 매우 놀란 상황입니다. 망연자실, 우두망찰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이것도 편집자의 말입니다.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진시 황제는 자신의 자식인 호해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여기 윤직원 영감은 자신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자신의 자손인 종학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진시황보다 더 슬픈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라고 서술자가 평가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진나라는 이 윤직원 영감의 가문을 비유한 것이고요. 호다, 그죠? 호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호라는 예언, 이 오랑캐는 뭘 말해요? 윤직원을 비유한 거고요.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 자신의 자식들 기대를 안고 그죠? 종수와 종학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으니까 만리장성은 그 진시황이 쌓던
나라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쌓은 만리장성이니까 종수종합과 같은 의미가 될 거고요. 호해,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망한 것은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 윤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종학이니까 종학의 의미와 같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아주 짐승에 비유한 거죠. 사납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풍자의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에 방학에 나왔을 때 때마침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이건 뭐죠? 아버지 창식의 말이죠. 그럼 참말이구나. 그럼 참말이요. 윤직원 영감은 이 말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왜요? 너무나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뭐야? 간접 제시, 쇼잉 방법으로 이 윤직원 영감의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 쳐 죽일 놈이 꺾어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계속 이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니께로 생판 사회주의나 하다가 됐다 경찰서로 잡혀가 그죠? 자, 오사육시를 할 놈이 이게 이제 굉장한 욕이에요. 굉장한 욕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부족해서 불황당패에 들어. 이 사회주의를 불황당패로 본 것은 어떤 이유냐. 사회주의가 되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불황당패라고 그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화적대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이 화적대를 뭐라고 했어요? 불황당패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아있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껴진 듯 조용하다. 서로가 지금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윤직원 영감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윤직원 영감의 대사 계속 이어집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이거 뭐죠? 이 윤직원 영감의 반사회적인 반역사적인 그런 가치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사네요.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고 있는 거니까요. 윤직원 영감에겐 진심이지만 그죠? 우리에게는 이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는 아니니까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평천하라는 제목도 그죠? 윤직원 영감에겐 진심이고 상황상 반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고함을 지릅니다. 또 이제 편집자의 논평. 자, 화적대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냐? 왜 없다는 거죠? 뒤에 나와요.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여 목숨은 파리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던 얘기는 뭐예요? 현재가 일제강점기란 얘기죠.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래. 반어법이죠. 공정하지 못한 일본의 압박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정말 그죠? 윤직원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그러니까 뭐야?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압박을 받는다는 건데 윤직원 영감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하게 살면 태평할 세상인데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윤직원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대한 풍자 여기가 이제 가장 강하게 드러나 있는 이 윤직원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소설은 이제 풍자의 요소가 가장 강한 것이고요. 이 서술자의 논평, 이 서술자의 이런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풍자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고, 전보의 역할과 이 풍자의 기능, 그 다음에 풍자의 방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에 나오는 뒤에 소설을 볼 건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 이문구의 우리 동네 황씨라는 작품인데, 이 우리 동네 황씨도 반공동체적인 인물이에요. 반공동체적인 인물이다. 이때 배경은 1970년대예요. 1970년대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고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우리 동네 황 씨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 그래서 이 동네에 일이 있는데 이 황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랑한 이제 허무맹랑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태평천하하고 주제가 상통하죠. 이렇게 풍자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생각해 보라는, 그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풍자의 대상은 황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의 비도덕성과 용렬한 아주 비열한 언행을 빈정거리는 어투로 희화화하여 풍자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또 아이러니한 모순된 상황을 지난 방언, 방언 사용하죠. 여기서도 사용하여 태평천하에서도 전라도 방언을 통해 전달하면서 유머를 발생시키는 해악성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풍자와 해악은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질 중에 하나로 태평천하 우리 동네 황씨와 같은 작품들에서 현대 문학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 건데, 1970년대인데 이재민 구호품을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우리 동네 황씨는 돈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자기가 입던 빤스를 구호품으로 내놔요. 그죠? 이 굉장히, 그죠? 허무맹랑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공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